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산도서관은 제가 매년 한 번 정도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4년 전에 와서 이번이 한 네 번째 정도 오는 것 같은데, 아마 고산도서관 이 과커데이라고 해서 첫 스타트가 저였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 강연을 너무 재밌게 봐주시는 대구 시민분들 덕분에 이렇게 이제 거의 3년에서 4년 이상 쭉 이렇게 많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강연 자리를 설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제 자신을 갈고 닦고 재밌는 강연들을 또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플라스틱 요즘에 기후 오염해서 이제 플라스틱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 지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체크카드 일주일에 한 장씩 내가 먹고 있다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인지 선생님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또 재미없으니까 일단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뉴스에 나와서 이슈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학 연극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하면 학교에서만 배우는 그런 재미없는 그런 따분한 그런 게 아니라 문화로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악자가 배울 학자가 아니잖아요. 즐길 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BTS가 빌보드 1등을 할 수 있었고, 많은 뭐 작곡가, 힙합, 음악가, 연주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과학도 이제는 배울 학자가 아니라 즐길 낙자, 과학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 저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백수예요. 직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업을 뭔가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그거를 업으로 살다 보면은 직업화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걸 위해서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살아보니까 이렇게 백수로서 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열심히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직업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잘 맞춰서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배움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마을이나 교육 소외 지역에도 많이 가고, 뭐 이런 과학 버스킹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 이런 매부쇼 듣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매부쇼에서 과학 코너 지금 4년 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분은 일본 과학이란 분 같이 가끔 하기도 합니다. 양자역학 얘기도 여기서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양자역학 하면 진짜 막 전문 과학자분들만 다루는 학문이었는데, 대중분들도 그래도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양자역학이 뭘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재밌게 한번 해본 적도 있고요. 또 뭐 넷플릭스의 이제 과학 자문 제작도 도와드렸고, 이런 뭐 레인보우 지숙님이랑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죠. 저는 백수지만 정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빨리 찾는 친구들은 정말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구글하는 플랫폼인데,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 여기 친구들 많죠. 혹시 구글 듣는 친구들 있어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 혹시 나는 구글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제 들어야 되겠다. 이거 봐요 지금. 이 구글하는 플랫폼이 초등학생들이 듣는 수업인데, 여기 이제 선생님이 한 1,000분이 넘게 등록돼 있어요. 근데 이 1,000분이 넘게 등록된 선생님 중에서 제가 지금 1년 넘게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전체 1등. 왜 1등을 계속 하고 있냐? 초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 내용을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쳐요.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상태가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포켓몬 속의 과학 이야기, 뭐 과학일까 마술일까 과학 실험도 하게 되고, 우주로 여행을 떠나면서 과학을 배워봐. 딱 봐도 재밌을 것 같죠. 그래서 과학이 노잼이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넣어서 쉽고 재밌게 과학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그래서 수십만 명이 이렇게 저를 선택해줬고, 지금도 이제 학부모님들도 너무 만족하는. 그리고 이 수업은 녹화 방식이 아니에요. 실시간 소통입니다. 줌으로 들어와서 이제 서로 이제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런 구글하는 플랫폼에서 1,000분이 넘는 선생님 중에서 1등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도 하고 있어요. 전체 청취율 1위 라디오, 조우종의 FM 대행진에서 제가 토요일 코너를 맡고 있고요. 최태성 선생님 이제 수요일 코너.
그래서 역사는 최태성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EBS도 나왔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하고 있죠.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인기 급상승 1등까지 올라갔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강호동 씨랑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 제가 또 강연을 아까 하고 와가지고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최연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여기 출연을 했어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강호동 아저씨가 와 사람이 진짜 좋더라고요. 좀 근데 무섭긴 해요. 얼굴이 너무 커. 근데 막 저한테 막 다가서 선호 씨, 저 술 잘 마십니까? 막 엄청 큰 울산바위 같은 게 저한테 막 다가오니까 네네네 잘 마셔요.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이든 뭐 아니면 뭐 PD분들이든 제작진분들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장면이고요. 그다음 또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쉽고 재밌게 대중분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플라스틱 얘기할 건데 그냥 플라스틱은 여러분들 뭐 많이 지금 오염이 되고 있고 이게 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플라스틱이 많아지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바다로 여행을 떠나봐야 돼요. 바다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너무 귀엽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 그런 생명체들의 능력들, 생명체들 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왜 플라스틱이 바다부터 지금 육지 모든 곳을 다 지금 더럽히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딱 봐도 이거 비닐 플라스틱 먹고 있죠. 여기도 물고기도 먹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 꽃게도 지금 플라스틱에 갇혀 있고 대부분 물고기들이 이걸 먹이로 착각하고 먹는데요. 심지어 물고기 배를 갈라보면 이런 플라스틱 조각들이 요즘 엄청 많이 나오고 있대요. 이거는 그나마 양반이지 너무 작은 플라스틱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다 안에 몸 안에 지금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뭣도 모르고 먹고 있는 거죠. 물고기도 그렇고 심지어 이런 갈매기들도 배를 갈라보면은 이렇게 죽은 갈매기들 뱃속에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 나라 얘기 뭔가 공상 과학에만 나올 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1%도 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138억 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우주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한번 우리 다시 어디서부터가 잘못됐을까를 짚어보기 위해선 첫 시작부터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138억 년 전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게요. 출발! 자, 타임머신을 탔습니다. 138억 년 전에는 우주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점에서 빅뱅이 뻥 하고 터집니다. 이렇게 빅뱅이 터지면은 수많은 은하들이 생겨나요.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 이 은하 하나에 별이 4천억 개가 넘게 있거든요. 근데 한 은하에 우리 태양계가 자리를 잡고 그 태양계부터 세 번째 행성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뭉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때 달도 만들어집니다. 소행성 크기만한 녀석이 탁 화산 크기만한 소행성이 지구를 때려요. 그래서 지구의 이빨이 부러져요. 그 이빨이 뭉쳐서 오늘날에 이제 달이 됐대요. 초기 지구는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였습니다. 지구가 그때 당시에 공기가 없어서 보호막이 없었어요. 자, 그래도 운석이 때릴 때마다 그 운석 속에 물이 많아서 그 물이 식어서 몇만 년 동안 비가 되어 내리고 그게 쌓여서 오늘날에 이 바다가 완성이 됐는데 이 바다 속에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이 생명체는 이제 진화의 본질 덕분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탐험대 옥터너 거기에 나왔던 모든 동물들도 하나하나씩 진화를 시작하게 했대요. 근데 그 생명체 중에서 한 생명체가 이 바다라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포기하고 나는 육지로 갈 거야 하면서 육지로 올라왔대요. 근데 육지도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지진, 해일, 화산 폭발, 빙하기, 소행성 충돌, 그리고 자기를 감염시킬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균 바이러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죠.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 녀석은 넘고 넘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사람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바다에서 온 생명체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하거든요. 그 바다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데 이 바다에는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사실은 우주보다 더 탐험이 안 된 곳이 바다라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바다는
지구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어떤 생명체들이 있는지 모른다. 물론 최근에 이제 역삼역, 기러기, 스위스, 우영우 거기서 이제 고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고래 얘기는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생명체들을 저랑 같이 이 바닷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생명체들이 있을까? 자, 그래서 이런 생명체들 하나하나씩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 깊은 바닷속으로. 자, 들어갔더니 바다는 너무 깊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이거를 집어넣어도 바다 끝까지 닿지가 않는데요. 이야, 엄청 깊어요. 11,000m까지 된대요. 제일 깊은 곳은. 이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너무 깊어서 실제로 이 깊이까지 들어가면은 바닷물이 누르는 힘, 수압이 너무 강해서 이 육지에 비해서 1000배나 더 강한 힘으로 누르고 있대요. 그 엄청 큰 보잉 747 비행기 50대가 온 방향에서 나를 누르는 힘이 작용한대요. 우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서 죽겠죠. 근데 여기도 생명체가 살고 있대요. 대단하죠. 자, 근데 한 과학자가 이런 잠수함을 타고 끝까지 내려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밑바닥에 어떤 생명체가 사는지도 영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어떤 생명체들인지 위에서부터 한번 같이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 여러분들, 이 대구 시민분들, 여기 좀 귀여운 친구들, 초등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여기 물고기들도 자기 아기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진오렘이라는 물고기 있는데, 이 물고기는 보세요. 여기 이제 알을 되게 많이 낳았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이제 알을 지키고 있어요. 몇 주 동안 밥을 안 먹고 배가 막 쫄쫄 굶어도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성게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게가 막 이제 알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옆에. 그래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아이고 우리 애기들 터져 죽겠다. 근데 물면은 성게 가시 때문에 얘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물어요 이렇게. 와, 대단하죠.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한번 물어보니까 너무 아파. 그래도 자기가 안 물면 이제 알들이 이제 위험에 처하니까, 먹으러 왔으니까 확 뭅니다. 이렇게 확 물어요.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참고 끝까지 물고 가서 버립니다. 자, 이게 엄마 아빠의 사랑. 여러분도 오늘 강연 끝나면 엄마 아빠 한번 안아줘.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모성애를, 여기 가시 지는 거 보이죠? 그래도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물고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자, 그다음 더 신기한 물고기, 몸이 투명한 베러라이라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진짜로 못생겼다. 자, 보시면 여기 몸이 투명해요. 이마가 투명하죠. 여기 안에 더합 있죠, 장기가. 여기서 이제 눈이 뭘까요? 여기 초록 색깔 보이죠? 이게 눈이에요. 이게 눈인 줄 알지만 이건 코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머리에 달려 있고 머리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방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천적을 잘 피할 수 있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베러라이. 여기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옥터너 봤던 친구들은. 자, 그 다음에 사람처럼 낚시를 하는 신맹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기는 들어보셨죠? 아기 목 중에 한 녀석인데 얘는 직접 낚시를 해요. 얘 자기 몸 안에 낚싯대를 가지고 있고 끝에 이렇게 먹이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자, 이제 바닷속을 떠나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신뱅이거든요. 잘 보시면은 낚싯대가 있습니다. 자기 이마 쪽에. 낚싯대 있어요. 보세요. 미끼도 달려 있어요. 이렇게 낚시하고 있죠.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낚싯대랑 가짜 미끼예요. 그럼 이제 물고기들이 근처에 와가지고 이거 뭐지? 지렁인가? 벌레인가? 물고기 앞에 오면 이렇게 잡아먹은 거야. 이렇게. 와, 신기하죠? 솔베 간팽이. 얘는 이제 독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뱉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리시움이라는 기관이고 이게 에스카라는 기관인데 얘가 실제로 뭐 나뭇가지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진짜 몸에 있는 기관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됐을까? 좀 찾아보니까 과학자들 주장으로는 자, 이렇게 각자 물고기를 닮은 에스카, 뭐 또는 벌레를 닮은 에스카 이런 것들을 진화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됐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렁이를 따라하는 녀석도 있어요. 믿게요. 진짜 지렁이 같죠? 그럼 이제 먹으러 오는 겁니다, 물고기들. 그럼 잡혀 먹히겠죠. 처음에는 이 녀석들의 조상도 이 정도로 그렇게 뭔가 낚싯대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지느러미가 조금 있었다. 그런데 이 이제 신뱅이의 조상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원래 이제 생명체라는 거는 완벽하게 복사가 안 돼요.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게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거든요. 결국에는 돌연변이란 건 뭐냐면 우리 레고 사면 어때요? 레고 살 때 거기 설명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설명서에 그림이 바뀌었다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DNA가 바뀌었다는 거 똑같아요. 우리 몸 세포를 만들어주는 게 설명서인데 그 설명서 이름이 DNA입니다. 그러면 레고의 그림이 바뀌면 그 그림이 바뀐 그림을 보고 조립한 레고도 모양이 바뀌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생명체에 있는 DNA도 새끼를 낳을 때 완벽하게 복사가 안 되고 약간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상하게 그림이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에 태어난 아기들도 엄마랑 닮았지만 약간은 달라.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닮았지만 100%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연변이가 생겨야만 우리가 진화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신뱅이도 새끼들을 낳았는데 닮은 새끼들도 있는데 가끔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가시가 많이 생긴 새끼들도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엄마랑 완전 닮은 이 녀석이랑 그 다음에 좀 가시가 많이 생긴 이 녀석 둘 중에서 누가 천적이한테 잘 안 잡혀 먹힐까요? 돌연변이가 생긴 애들이 잘 안 잡혀 먹히겠죠. 맞습니다.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많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 선택이에요. 다윈이 말한. 그럼 이런 애들이 많아지고 이런 애들이 결국 생식세포를 통해서 새끼를 낳으면은 이 새끼들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신뱅이 조상의 자손들은 좀 더 지느러미가 뾰족한 애들이 많이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 중에서 또 가끔 여기 첫 번째 지느러미 끝이 흐물흐물하게 태어난 애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천적한테 안 좋을 잘 이제 가시가 덜 날카로우니까 생존에 불리하다 생각을 했지만 이게 오히려 낚싯대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이 뭐야 이거 진짜 낚싯대의 미끼인가 지렁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엄청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 선택을 받고 이런 애들은 뒤쪽은 날카롭고 앞쪽은 오히려 이제 먹이를 유혹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진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이 지느러미는 아예 팔처럼 진화가 됐다. 그래서 이 신뱅이는 영어로 frogfish예요. frogfish. 개구리처럼 두꺼비처럼 기어다닙니다. 보세요. 신기하죠? 엄청 귀엽죠? 자, 또 다른 신기한 동물, 바닷속 동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문어가 흉내를 너무 잘 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영화 속에서 이런 흉내를 잘 내는 히어로가 있습니다. 이 히어로는 진짜 흉내를 잘 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엑스맨 맞습니다. 이야, 흉내 잘 내죠? 자,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 녀석만큼 흉내를 잘 낸 녀석들 제가 바닷속에 많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바다탕물이 옥천도세 이 녀석이거든요. 흉내 문어. 얘는 아까 미스틱 못지않게 변신 잘한다. 보세요. 자, 천적이 나타났습니다. 천적이 나타나면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쉽게도 영상이 이게 오류가 났나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자료로 꼭 보여드릴게요. 끝나고. 그래서 이 사실은 문어가 되게 변신을 잘하는데 사실 여기 이게 문어거든요. 전혀 몰랐죠. 이게 갑자기 문어가 색깔이 변신해서 문어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주변 배경을 잘 따라할까? 과학자들이 봤더니 스마트폰 원리랑 똑같아요. 스마트폰도 이게 강아지가 보이죠. 근데 이거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은 세 가지 색깔밖에 안 보입니다. 이무지 아저씨의 붉은색, 푸른색 이런 것처럼 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보이죠. 이걸 빛의 삼원색이라 그러거든요.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을 잘 조합하면은 멀리서 봤을 때 어떤 색이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멀리서 보면 강아지 코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엄청 멀리서 보셔야 돼요. 한 100m, 200m 멀리서. 자, 이 원리랑 똑같아요. 문어도 실제로 색깔을 잘 바꾸는데 이 문어 피부거든요. 잘 보세요. 노란색, 빨간색, 검은정색 이런 것들을 확장 축소해서 멀리서 봤을 때 모자이크 효과가 나타나서 다양한 색깔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문어도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랑 비슷한 원리로 색깔이 변한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각자 색깔이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 보이는 효과 때문에 색깔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문어 먹을 때 그냥 이제 초장에 찍어 먹지 마시고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야, 문어가 이렇게 몸 안에 다양한 색소를 가지고 있고 그걸 조합해서 모자이크 효과처럼 우리한테 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친구들한테 막 뭐 먹을 때마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얘기하면 많이 얘기할수록 더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많아질 수 있어요. 요즘에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갑오징어도 변신이 잘해요. 이 갑오징어는 이제 요즘에 갑질한다. 이 갑질을 잘해서 갑오징어가 아니고 갑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갑오징어예요. 그래서 갑오징어 보면 엄청 큰 뼈가 있거든요. 연체동물이랑 다르게 얘는 석회질로 된 뼈가 있어서 갑옷 갑자를 써서 갑오징어인데 얘도 변신 되게 잘합니다. 자, 보세요. 자, 투명한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죠. 배경이랑 따라요. 네모난 거 보여요 지금? 네모난 지금 동그라미. 그리고 딱 동그라미 이게 네모난이 흰색에 딱 숨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변신을 잘합니다. 이야,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 빼면은 또 이제 바깥 배경으로 또 바꿔 이렇게 색깔을. 갑오징어 뭔가 엄청 똑똑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그냥 색깔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모양도 패턴도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 갑오징어는 어떻게 이렇게 변신을 잘할까? 문어랑 전략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갑오징어는 이렇게 색깔을 잘 바꿔서 은신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냥도 되게 잘합니다. 잘 보세요. 꽃게가 우리가 잡으면 확 도망가죠. 바위 안으로 잘 숨거든요. 근데 꽃게한테 체면을 걸어요. 이런 식으로. 자, 반짝반짝 하고 있죠. 이거를 본 꽃게는 또 도망을 못 간대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체면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면 꽃게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꽃게 눈에는. 그럼 이제 꽃게가 탁 멈춰버려 이렇게. 그럼 팍 잡아먹은 거야. 이야, 신기하죠. 그리고 또 변신도 되게 잘한다. 얘는 작은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기도 하는데 원래 모습 그대로 다가가면 물고기들을 보고 도망가겠죠. 갑오징어다 하면서 도망가겠죠. 근데 소라게를 따라하면은 소라게는 속도가 되게 느리잖아요. 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경계를 안 한대요. 소라게가 귀여우면. 그래서 갑오징어가 소라게를 따라해서 근처로 가서 변신을 촥 해서 확 잡아먹는데요. 근데 갑오징어가 어떤 녀석이 소라게로 변신했는데 진짜 소라게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소라게를 잡아먹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갑오징어가 놀래가지고 야, 나 갑오징어야 하면서 다시 변신하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서로 속는 거예요. 자, 지금 소라게 따라하고 있죠. 여기 소라게 따라하고 있죠. 갑오징어거든요. 소라게 따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사냥하러 옵니다. 자,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야 나 소라게 아니야 갑오징어야 하면서 다시 변신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놀라서 친구였구나. 신기하죠. 변신 이제 그렇게 변신을 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변신을 잘하는 갑오징어도 있다. 원리는 비슷해요. 오징어처럼 자기 몸 안에 색소를 확장 축소해서 다양한 패턴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육지에는 또 누가 있을까? 바로 이제 카멜레온이 있죠. 카멜레온도 색깔을 되게 잘 바꿉니다. 와, 핑크 색깔에서 초록 색깔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신을 잘하는가 봤더니 카멜레온은 색소가 없어요. 왜 색소가 없지? 아까 오징어랑 문어 이런 애들은 색소 때문에 색깔을 잘 바꾸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잘 바꾸는 거야? 과학자를 잡아가지고 확대해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울이 있네? 카멜레온 피부에는 수백만 개의 거울이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거울을 굴절 반사시켜가지고 다양한 색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 그 빗방울에 햇살이 약간 비쳐 보이면 무지개가 보이는 것처럼 그것도 굴절 반사 원리거든요. 카멜레온도 똑같습니다. 이 작은 거울들을 굴절 반사시켜서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위쪽 거울이랑 아래쪽 거울이랑 보면은 거울의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위쪽 거울은 촘촘하게 거울을 많이 붙여가지고 색깔을 바꾸는 용도지만 아래쪽 거울은 두껍게 크게 만들어서 열을 방출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왜? 카멜레온은 열대 우림에 사니까 체온 조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 방출 용도로도 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와, 너무 신기하다. 위층은 색깔 바꾸는 용도, 아래층은 열 방출 용도. 근데 색깔을 바꾸는 모든 카멜레온들이 다 이렇게 위층은 작은 거울, 아래층은 큰 거울을 통해서 색깔도 잘 바꾸고
열도 잘 방출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해서 만들어 봤어요. 보면은 큰 거울 작은 거울 보이죠? 이런 걸로 만들어서 옷을 입어봤더니 쿨코트가 됐어요. 위장도 잘 되고 열도 잘 방출해. 군인 아저씨들이 첨단 소재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천만 년에 걸쳐서 갈고 닦은 이 마스터피스 작품을 과학자들이 그대로 보고 베끼면은 굳이 엄청난 노력 안 들여도 쉽게 이 기술을 따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어떤 과학일까요? 생체 모방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의 숨겨진 분야 중 하나입니다. 혹시 이세 보신 분 있나요? 여기 친구도 본 것 같은데, 여기 친구들도 본 것 같은데, 이세가 진짜로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 이세가 맞아요. 이야, 똑똑한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부끄러워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는 혼자서 이러고 있고 아기는 이러고 있고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소질을 가진 아이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언제든 얘기해요. 하지만 손을 들고 얘기하면 더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가 이모티콘을 닮은 새인데 실제로 이 새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와, 진짜 이모티콘이 보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마치 공작처럼 암컷한테 유혹을 할 때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암컷 입장에서는 이 수컷이 깃털이 파란 색깔이 더 파란 색깔로 돋보일수록 매력을 느낀대요. 그래서 수컷은 수십만 년에 걸쳐서 자기가 더 깃털이 배경색이 검정 색깔 깃털을 더 검게 만들수록 파란 색깔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새끼들이 선택을 받아서 더 많이 번성을 했대요. 결국 수십만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 깃털은 점점 시커매졌고, 이 깃털이 얼만큼 시커매졌냐? 지금은 빛이 들어오면은 99.98%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빛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빛을 흡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구조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반타 블랙이라는 페인트 요즘에 유명한데, 그거를 칠하면은 빛을 너무 잘 흡수해서 명암이 안 보여. 제 몸을 다 이렇게 반타 블랙 페인트로 칠하면 저는 2D 그림처럼 보일 거예요. 명암이 안 보여서. 그런데 얘는 98%가 99.95%.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개발한 첨단 페인트보다 이 자연에서 이런 것들을 더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조를 그대로 따라하면은 빛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이것도 생체 모방의 과학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또 뭘 볼까? 이번에는 해마 한번 봅시다. 해마. 해마는 바다의 말을 닮았다 해서 해마죠. 근데 해마도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해마는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를 일깨워주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왜? 해마는 아빠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빠가 이제 배가 불룩하죠. 이게 엄마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선택을 합니다. 이제 튼튼한 배를 가지고 있는 아빠를 골라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나한테 알 낳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이제 배 튼튼하죠? 명품 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컷이 고심을 하다 골라요. 그래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자기 암컷에 있는 알들을, 수천 개의 알들을 수컷 배에 이렇게 옮겨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빠가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제 권리를. 여보, 나 떡볶이 먹고 싶어. 여보, 나 갑자기 귤이 땡겨. 이러죠. 엄마가 사다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아빠는 이제부터 먼 여행을 혼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숨어 있기도 하고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낳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람은 한 명, 두 명 낳죠. 근데 해마는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를 낳아요. 이렇게. 귀엽죠? 멸치 아닙니다. 이거 해마입니다. 여기 배의 영양분이에요. 이걸로 버텨야 됩니다. 며칠 동안은. 그 다음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먹이를 잡아 먹습니다. 얘네들도. 해마는 뭘 먹고 살았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해마는 뭘 먹고 살았까? 여기 친구 한번 손든 친구 얘기해볼까? 네. 박수 한번 칠게요. 너무 잘했어. 저는 정답을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손드는 게 원하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틀리든 정답을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도 한 일주일 뒤에 하면 일주일 전에 누가 확인했더라 또 까먹었을 거예요. 이 내용부조차.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까먹더라도 한번 배우고 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복습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은 더 오래 기억이 남거든요. 아무튼 친구 다 정답 맞췄어요. 이런 해조류라던가 작은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요. 근데 해마는 너무 속도가 느리거든요. 헤엄도 잘 못 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마치 나는 무생물이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녀석들이 이제 플랑크톤이거든요. 얘는 벌써 눈치챘어요. 야, 해마야 도망가. 얘는 이제 늦었어요. 이거 무슨 해마야? 그냥 해초구만. 그러다가 늦게 이제 파악을 합니다. 뭐야? 진짜 해마인가? 도망갑니다. 이렇게. 으아! 근데 이미 늦었어요. 순간 이렇게 먹어요. 시속 160km가 넘습니다. 이 순간 속도가 엄청나죠. 근데 이 해마들이 요즘에 헤엄을 너무 못 쳐가지고 해초에 이렇게 꼬리를 감싸고 지내는데, 요즘엔 어디에 감싸는지 알아요? 이런 데 감싸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뭐 북극곰이 만들었을까요? 호랑이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점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대요.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명체 하면은 이제 우영우가 좋아하는 고래보다 더 큰 고래가 있어요. 뭘까요? 친구. 네. 그렇죠. 박수 한번 줄게요. 흰긴 수염고래 또는 대왕고래라고 하는데 엄청 커요. 흰긴 수염고래는 33m가 넘어요. 몸 길이가 33m가 말이 33m지 엄청 긴 거거든요. 공룡보다 커요. 지구 역사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들 아빠가 3,000명이 모여야 이 대왕고래 한 마리의 무게가 돼요. 지구 역사상 맞아요. 예전에 한번 얘기해봐요.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거 100톤 브로키오사우루스 이런 초식 공룡 맞죠? 근데 얘는 200톤인데? 선생님은 이제 무게로 했는데 여기 친구는 이제 길이로 했구나. 이야, 길이도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친구가 말한 게 정답일 수 있어요. 길이 기준으로는 얘가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무게 기준으로는 얘가 1등이 될 수도 있겠죠. 정답은 누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줄게요. 네. 실제로 그래서 길이 기준으로 바다에 어떤 해파리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그 해파리는 100m가 넘는데요. 그럼 걔가 또 제일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도 한 40에서 50마리가 모여야 이 고래 한 마리의 무게가 된대요. 엄청 크죠? 얘가 얼마나 크냐면 심장이 여러분들이 타는 SUV 정도 돼요. 차. 이 정도 크게. 심장 하나가. 여기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 4-5명이 들어가서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심장이 너무 커서 심장 박동을 천천히 해도 돼요. 사람은 보통 심박수, 이거 여러분들 이거 혈압 재보면 80 정도 나오는 게 평균이거든요. 1분에 80 bpm, 비트 퍼 미닛. 1분에 쿵쾅쿵쾅 하는 횟수. 근데 얘는 너무 크다 보니까 1분에 2번만 올리면 돼요. 2번. 그래서 이것도 빠른 거예요. 1분에 딱 2번 올리면 2번. 왜? 너무 심장이 크기 때문에 2번만 올려도 충분히 온몸에 혈액을 다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엔진인 거예요. 얘가 사냥할 때는 4bpm 정도로 올라가요. 왜? 이제 더 이제 산소가 필요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니까. 4bpm도 똑같아요. 더 느려요. 이렇게 느리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녀석 뭘 먹고 잘할까요? 손 들고 여기 친구. 바다 새우, 크릴 새우 맞아요. 그런 것들. 또 플랑크톤 여기 친구. 황새우. 너 다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줄게요. 맞아요. 이렇게 크릴 새우, 뭐 황새우, 바다 새우, 그다음 플랑크톤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요. 이 사이즈답지 않게 아주 그 작은 것들을 먹고 사는 겸손한 녀석이죠. 근데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걸 많이 먹어요. 한 번 먹을 때 그 엄청 큰 대형 버스 한 2대 분량을 먹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제 먹고 실제로 흰수염 고래가 이름이 흰수염이 딱 봐도 하얀 색깔 수염이 난 것 같죠. 이걸로 이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버스 2대 분량 확 삼킨 다음에 그거 다 마시면 이제 배 터져 죽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이빨이 이가 수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물만 훅 뿜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좀 약간 못생겨 보였죠?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 사이로 이제 물만 나오면은 크릴새우나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흰 수염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케라틴 단백질인데 엄청 딱딱합니다. 손톱이랑 똑같은 성질이라서 만져보면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을 굉장히 많이 먹고 살아요. 생각보다 바다 생명체들이 아까 해마도 그렇고 이 큰 대왕고래도 그렇고 플랑크톤이 바다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쌀밥 같은 거예요. 기본 밥식.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심이에요. 아까 제가 신뱅이 보여줬죠. 신뱅이 친척 중에서 이 심해아기, 초롱아기라는 녀석이 있는데 아까 신뱅이는 이렇게 낚시로 산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랑 비슷한 녀석이 바로 초롱아기, 심해아기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바다에 깊숙이 살다 보니까 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낚싯대를 흔들어봤자 빛이 안 보이면은 뭐 먹이들이 유혹이 안 되겠죠. 전략을 바꿨어요. 미끼, 지렁이 같은 거 말고 나는 빛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당연히 이제 바다는 1000m만 내려가도 빛이 더 이상 안 들어서 완전 어둠이거든요. 근데 뭔가 보여. 야, 그럼 이제 바닷속 깊숙한 생명체들은 뭐지 이거 이러면서 다가와요. 호기심에. 그때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또 참 신기한 게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안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 여기 이제 뭐 리튬 배터리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발광세균이 여기에 들어서 살아요. 그래서 발광세균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물고기들을 유혹하게 도와주는 거고 발광세균 입장에서도 집이 생겼잖아요. 요즘에 집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공짜로 집을 준대.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근데 공짜로 살 수 없겠죠. 월세 줘야 되겠죠. 야, 가끔 너 불 좀 켜줘. 내가 집 줄 테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서로 돕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공생 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참 신기한 게 이 바다에 너무 깊숙이 살다 보니까 암컷 수컷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만나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작은 물고기 하나 있죠. 이게 수컷입니다. 이게 암컷이고. 그래서 수컷이 한 번 만나면 이제 박치기를 해요. 그냥 냅다. 박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몸의 일부가 됩니다. 이빨을 콱 물어가지고 다시는 안 떨어질래? 만나기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암컷과 몸의 하나가 됩니다. 일부가 돼요. 수컷의 생명체가 사라져요. 그냥 딱 붙은 다음에 혈관을 연결해서 자기 온몸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정자들만 남겨요. 정자를 만드는 기관만. 그럼 이제 정자들이 일로 들어가서 이제 알들을 만들어낸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각자 그 환경에 맞춰서 진화를 하고 있다.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손전등 물고기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손전등을 들고 다닙니다. 자, 보세요 한번. 자, 지금 눈이 뭔가 반짝반짝거리죠. 좀 더 직관적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야, 신기하죠?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반짝반짝거리는 걸 봤더니 똑같이 발광세균을 키우고 사는 거예요. 분석해보니까. 그래서 심해에 사는 생명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발광세균이랑 공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여기 안에 이제 세균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해는 이런 발광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왜? 결국에는 서로 쫓고 쫓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먹이를 유혹하고 또는 천적이 왔을 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이거 보면은 딱 봐도 뭔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뭔가 마법 주문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심해 사는 생명체들 중에서 이런 발광세균을 적극 이용하는 물고기가 있다. 잘 보세요. 익스펙토 팩트로눔을 씁니다. 이야, 신기하죠. 이거 CG 아닙니다. 또 뱉습니다. 보세요. 와, 이것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플랑크톤, 발광세균, 작은 생명체들을 입에 머금고 천적이 나타나면 이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럼 천적이 도망가는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생명체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플랑크톤 중에서 빛을 만들어주는 이런 작은 플랑크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머금고 뱉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플랑크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플랑크톤이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보세요.
플랑크톤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바다에 떠다니는 작은 유기물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기물 안 먹고 뭘 먹고 사는지 알아요? 이 초록 색깔 뭔지 알아요? 맞아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착각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실제로 들어오는 장면을 잘 보세요. 진짜로 미세 플라스틱만 골라 먹는다. 지금 초록 색깔이 쌓이고 있죠.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가장 기본 밥이라고 생각되는 플랑크톤들이 이걸 먹고 있으니까 이미 이제 게임 오버인 거죠. 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모든 물고기들의 그 모든 동물들의 그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지금.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플랑크톤에서 시작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곳이 있거든요. 그 깊은 곳이 여기인데 실제로 이 깊은 곳이 영상으로 찍혔거든요. 한 사람이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서 찍어봤어요. 와, 이상한 생명체들이 엄청 많이 살아. 이게 뭐야, 뭐 입이 튀어나오는 생명체도 있고 이 11,000m에서 찍힌 겁니다. 비행기 50대가 누르는 힘을 버틴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런 외계인 같은 애도 있고, 갑각류. 그 다음에 이런, 와, 이런 생명체도 이상한 애들 많아요. 콩벌레 같이 생긴 애들도 살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 이런 깊은 곳에 사람이 버린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비닐봉지 보이나요? 이게 한두 개가 발견된 게 아니고 넘쳐납니다. 이거 지금 다 분해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이거 엘사 풍선 누가 버렸어 이거? 캔. 이거 지금 사람들이 버린 것들이 그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이렇게 넘쳐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분해가 돼서 아까 말씀해주신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되고 이게 가장 밑에 계층부터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지금 대구 시민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플라스틱이 많은데 1차, 2차로 나뉘어요. 1차는 처음부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을. 2차는 그냥 큰 플라스틱이 분해돼서 생긴 게 2차 플라스틱. 둘 다 근데 이제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1차는 당연히 제조를 안 하면 되겠죠. 제조를 안 하게 막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람의 대변에서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화장실 가서 대변 누시면은 그 검사하면 무조건 미세 플라스틱 나와요. 지금 전 세계 78억 인구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 없는 사람이 없대요. 평균 20개의 조각이 나온대요. 한 번 하면. 근데 해산물 많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출되면은 플랑크톤이 뭔가 봤죠. 이 플랑크톤을 고기들이 먹죠. 이걸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럼 또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면은 나는 물고기 안 먹으면 되겠다. 나는 그냥 육지에서만 자라는 거 먹어도 그러면 나는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겠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거 물 주셨는데 여기에도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몇천 개가 들어있는 거 모르죠.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서 사 먹는 생수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진짜 많아요. 어떻게요? 그럼 플라스틱이 녹아서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플라스틱은 이 병은 문제가 없어요. 이미 지하수에 끓어올 때부터 그 지하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미세 플라스틱 막을 방법이 지금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어떤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조사해봤더니 매주 5g을 먹어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한 장 분량입니다. 이거 보세요. 물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에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물 안 먹으면 되겠네? 그럼 죽어요. 한강물에도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 플라스틱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분해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치석 제거용 칫솔, 그 다음에 각질 제거용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전 세계가 다 막았어요. 그래서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안심해도 된다. 하지만 2차가 문제거든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은 1차든 이렇게 바닷속에서 이런 식으로 가루가 되고 그러면 선생님 저 궁금해요. 왜 우리가 마시는 물에 지하수에 플라스틱이 있어요? 바다에만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워낙 사이즈가 작아서 세균보다 작아요. 바이러스보다 작아요. 몇 나노미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적도 근처에서 이런 수증기가 상승기로 올라오면은 이 수증기를 타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구름이 돼서 비가 되어 내리면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지하수로 들어가고 그걸 이제 상수원에서 뜨려서 이제 생수로 만들면은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던가 뭐 맥주라던가 어디든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260개의 다른 생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제가 제품명은 언급 안 할게요. 뭐 근데 우리 편의점에 가는 생수 너무 많죠, 종류가. 검사하면 거의 대부분 나와요,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발견된 거는 심지어 막 몇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 생수도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아무리 조심해도 먹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요즘엔 또 카페 어때요? 종이컵에도 미세 플라스틱 나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종이컵에 각각 100도씨의 뜨거운 물과 22도씨의 물을 나누어서 붓고 나무 플라스틱 아니 종이밖에 없는데 왜 플라스틱이 나와? 코팅을 하거든요, 종이컵도. 분석 결과 22도씨 물에서는 리터당 2조 8천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용출됩니다. 2조 8천억 개입니다. 100도씨의 물을 담았던 일회용 컵에서는 무려 리터당 5조 1천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용출됐습니다. 엄청 많죠. 이번 실험 결과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나노 입자의 주요한 공급 원인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뿐만 아니라 떠다니는 공기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사무실이 어디에 떠다니는 공기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워낙 작다 보니까 부유하고 있고 그게 흡입을 공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자, 지금 넘어가지 않는데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공기 중에서도 그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혈액에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덜란드 연구진이 미세 플라스틱 보통 물에서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도 떠다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대기 중에서 숫자 검출됐고 실내가 더 심각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결국 해양생물의 몸속에 축적됩니다. 이를 두고 흔히들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마시는 이 공기 중에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내외 18곳의 공기를 분석해보니 미세 플라스틱 평균 농도는 실내가 세제곱미터당 0.4개, 실외는 0.1개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더 작았습니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그다음 이것도 한번 보세요. 혈액에서도 대학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22명의 혈액 샘플 기준마다 분석한 결과 17명의 표본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혈액 샘플 절반에서 음료수병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페트 성분이 나왔고 3분의 1에서는 식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폴리스테린이 4분의 1에서는 비닐봉지를 만드는 데 쓰는 폴리에틸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뭔가 안 와닿고 먼 얘기 같았지만 어때요? 지금 내 몸에 흐르는 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죠. 이게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대요. 그러면은 이미 늦은 건가? 인류는 멸망하는 건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신 과학 기술들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밥처럼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균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을 좋아하는 이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 페테이지를 분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적극 활용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심지어 이런 애들을 뱃속에 키우는 애가 있어요. 밀웜 들어보셨죠? 밀웜? 밀웜은 그래서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주잖아요. 이거 먹고 자라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밀웜한테 주고 하루만 지나면은 스티로폼이 다 없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없어져요. 신기하죠? 근데 너무 우리가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많이 시켜 먹고 하니까 밀웜이 이제 그만 좀 보내라고 배 터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밀웜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다양한 기술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들어보셨나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처음에는 진짜 플라스틱으로 딱딱해요. 물 넣고 뭐 음료수 넣고 막 이렇게 흔들어도 안 깨져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분해가 되는 재질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PLA 구성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플라스틱 비닐을 여러분들 석유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석유에서 이런 증류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 방식이 이루어진다면 거꾸로 돌리면 되잖아. 그래서 거꾸로 돌리는 공정을 개발해서 플라스틱으로 석유를 만드는 한국 과학자들도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열심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폐플라스틱을 사실 미생물이 짱이거든요. 세균이 엄청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이걸로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겠다 해서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테리아가 페트병, 세균이 이런 거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먹고 얘가 싼 똥이 수술용 봉합사라던가 고품질의 나일론 원료가 얘네들을 만들어낸대요. 플라스틱을 먹고. 오히려 보면 이제 또 다른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도 있고. 그럼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어쨌든 가만히 우리도 범인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범인입니다. 우리도 같이 세상을 바꾸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 일회용품 안 쓰고 텀블러 이런 거 자주 쓰시는 게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이런 에코백 이런 거 장 볼 때 자주 들고 다니시고 웬만하면 비닐봉지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휴지 대신 손수건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면지 이것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거 종이 만들 때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 요즘에 이 배달 음식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이 시키잖아요. 이런 것도 웬만하면은 이제 일회용 포크 이런 거 해제할 수 있거든요.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쓰시고 웬만하면 안 시켜 드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 있는 집밥 드시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아들 딸내미 손잡고 외식하고 나가고 이게 좋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옷이에요. 옷 하나 만드는데 이 면 셔츠 하나 만드는데 온실가스가 23kg이 배출되고요. 물이 최소 2,000리터가 쓰여요. 옷 하나 만드는데 한 벌. 에너지는 엄청 많이 쓰이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옷 솔직히 엄청 막 뭐 산 거 다 입지 않잖아요. 나중에 막 이사 갈 때나 뭐 계절 바뀔 때 정리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버린 옷들 많거든요. 한두 번 입고 버린 옷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옷이 여러분들 전체 탄소 배출 중에서 10%를 차지해요. 그리고 수질 오염도 20%를 차지하고 우리 옷 때문에. 그리고 35% 해양 플라스틱, 일체 미세 플라스틱의 35%가 옷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한 벌 만드는데 물이 2,700리터가 쓰이고요. 이 티셔츠 빨잖아요. 그럼 7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이게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벌이잖아요. 이거 분해되면 12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년 전체를 환산해 보면 800조 리터가 낭비가 되고 있고요. 옷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는 1억 7,500만 톤, 쓰레기는 9,200만 톤이 생기는데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내가 한 번도 안 입거나 한두 번 입고 그런 버린 옷들이 대부분이래요. 7, 80%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옷을 좀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보고 입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방이 90%거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고 그때까지는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손자, 손녀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후 변화까지 뭉뚱그려서 우리가 지금 한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이렇게 탄소 배출이나 플라스틱 배출 등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중에서 내가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세수할 때 물 받아놓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 이런 것들도 뜨거운 바람 하면 훨씬 탄소 배출이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한 바람으로 좀 말리거나 자연 바람으로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한 명은 모르겠지만 이게 70억, 80억이 노력을 한다면은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나비 효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못 찍으신 분들 제가 10초 더 드릴게요. 한번 찍어보세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망원경이거든요. 13조 원짜리 망원경이에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이 망원경이 못 찍었어요? 다시 찍어봐요 그럼. 다시 찍어봐요. 찍었어요? 자, 질문 시간 때 다시 틀어드릴게요. 자, 제임스의 망원경, 이게 1,000억 원대 부자가 130명이 전 재산을 탕탕 털어야 한 대를 만들 수 있는 망원경이에요. 근데 요즘엔 또 이게 환율이 올라서 한 20조 원이 돼버렸어요. 아무튼 이 망원경이 우주에 올라가서 밤하늘에 우주를 찍었거든요. 근데 어디를 찍었냐면 뭐 거창한 걸 찍은 게 아니고 이 바늘구멍만한 곳을 찍어봤어요. 여러분들 해가지고 밤하늘 보면은 우주가 아주 시커멓게 있죠. 가끔 달도 보이고 금성도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바늘 들고 이렇게 바늘구멍만한 곳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그 작은 구멍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맞죠? 당연히 없겠지. 이 바늘구멍만한 뭐가 있다고. 근데 제임스이 똑같이 바늘구멍만한 거 찍어서 확대를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나와. 확대를 했더니 확대하고 있는데 뭔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 바늘구멍만한 곳에 이렇게 많은 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은하가 있어요. 은하가. 이 은하,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은하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찍힌 거고, 멀리 있는 은하는 이렇게 점처럼 보여. 이것도 다 은하거든요. 이 점 하나에, 은하 하나에 태양 같은 별이 4천억 개에서 1조 개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태양도 어때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행성들이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은하에 태양 같은 별이 4천억 개에서 1조 개 있고, 그 각각의 별을 돌고 있는 행성까지 합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별과 행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바늘구멍만한 곳에. 바늘구멍 하나당 몇만 개의 은하가 있대요. 근데 제임스의 망원경이 어디를 찍어봐도, 우주 어디를 찍어봐도 바늘구멍만한 곳을 찍어서 확대해봐도 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만큼 넓은지 알겠죠. 그리고 거기 얼만큼 많은 은하들이 있고 얼만큼 많은 별들이 있는지 알겠죠. 그냥 단순히 은하 개수만 세봐도 우리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개수를 센 것보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알 개수를 센 것보다 은하가 훨씬 많대요. 우주가 정말 넓은 거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미국의 칼 세건이라는 저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선배님께서 이제 궁금했어요. 이 지구에서 만들어낸 우주선 중에서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했던 보이저 1호가 지구를 향해 지금 얼만큼 작게 보일까? 그래서 동료 과학자들의 동의를 얻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지금 작은 점 보이죠? 이게 지구예요, 지구. 태양계 바깥쯤 나갈 때쯤에 보이저 1호가 탁 찍어서 지구에 보내줘서 받은 사진인데, 이 작은 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알 개수의 수천 배, 수조 배도 많은 수많은 별 행성들 중에서 하나,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강연 시작할 때 타임머신 탔었죠. 138억 년 전으로 간다고. 그게 우주의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많이 살아봤자 100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나이 입장에서 1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138억 년을 1년으로 줄여보면은 100년은 0.0001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코딱지보다 작은 점에서 0.0001초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스트레스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도 찰나로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행복하게 살까, 즐겁게 살까, 사랑을 나누면서 살까를 고민하기에도 좁은 공간, 찰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힘들 때 이런 작은 점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의 작은 점에 사는 점 속의 점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물론 저도 이런 걸 알고 있어도 다음날 막 주식 떨어지면 막 화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해서 하나라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랑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물론 시작은 비슷하겠죠. 하지만 우리 양궁 선수 안산 선수가 활실을 당길 때 0.0002cm만 잘못 이렇게 내려서 당겨도 활 관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작은 점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같이,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지구,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힘든 게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작은 점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